자, 시작을 해봅시다. 이 시간에 뭐를 볼 거냐면은 2022년도 판례 중에서 그 작년도 판례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 제가 좀 16개를 추려놨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올해 상반기 시험에서 또는 10월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서 한 너댓 개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 최근에 교수님이 평서까지 끝난 사안들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중요하다라고 체크한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법은 사실 판례가 사건도 이제 사건으로 암기를 해야 될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판례 논리 구성과 관련해서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지문으로. 그죠? 이런 걸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판례 보세요. 시정명령 상대방.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위반을 했다. 여기에 위반사항을 시정을 시킬 목적으로 시정명령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해를 할 것이 이 자체가 처벌은 아니죠. 처벌 또는 제재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우리가 이 처벌이 아닌 이상은 위반자가 이 위반행에 대해서 고의로 위반을 했다거나 과실이 있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이 시정명령의 주 목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위반 상태죠. 상태. 이 객관적 상태를 시정을 시켜서 위반 행위가 없던 상태로 돌리겠다.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게 하나 발생할 거냐면은 꼭 이 위반 상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담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반 상태가 있고 시정명령을 가하는데 현재 상대방을 보니까 이게 시정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정명령을 할 수가 없죠. 주목적이 시정시킬 목적이니까. 이게 이제 문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 법문에 보시면은 쭉 보세요.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 관련 법령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상태. 자, 요런 게 중요합니다. 주 목적을 잘 봐야 돼요.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명하는 것. 이게 주 목적입니다. 이 시정시킬 목적. 그래서 이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이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일단 시정명령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한테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중요해요.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 상태를 직접 초래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꼭 시정명령 받은 사람이 직접 위반 상태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그에 관여한 바가 없어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걸 시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현실적으로 위반을 했다, 여기에 꼭 부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부과할 수 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다만 주목적이 이렇게 위법 상태 해소를 목적으로 하겠다, 이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 안 되겠죠? 어차피 부과해봐야 이 사람은 시정을 시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죠? 즉,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는 자. 해봐야 이 사람이 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시정명령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시정명령의 의의를 잘 기억하면 돼요.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상태 시정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가시죠? 주 목적은 꼭 고의과실을 요하지도 않고, 그러나 누구한테 부과를 해줘야 돼요? 위반 상태가 있다면 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 해줘야 돼요. 시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지위 있는 사람. 자, 봅시다. 그 지문을 잠깐 보세요. 건축법상의 시정명령은 법령 등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시정명령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제 맞겠죠? 처벌이 아니면 위반 사실,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2번에 시정명령 상대방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 상태를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시정명령을 그 상대방에게는 할 수 없다. 들렸죠? 이게 뭐 꼭 이 사람이 직접 했건 또는 관여를 했건 안 했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위반 사실이 있는 상태고 이걸 시정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봐줘야 돼요. 상대방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이 시정을 할 가능성이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지문들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의무부과하는 쪽에서 나올 수 있잖아. 의무부과, 그죠? 자, 인가로 가봅시다. 강학상 인가. 이 인가를 이해할 때 제가 어떻게 하자 그랬었냐면은 허가하고 특허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허가나 특허는 행위 후에 허가 특허입니까? 행위를 하기 전입니까? 이거는 사전적이지. 뭐 운전하기 전에 면허 받고 운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 인가는 개념상 인가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 이게 법률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본행위, 법률행위의 행정청이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개념 때문에 법률행위가 있지만 인가가 있기 전에는 아직은 무효가 돼버리죠. 법률행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인가가 있기 전에는 법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입니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게 확정적입니까? 인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어요. 이제 현재는 인가되기 전이니까 이 법률행위가 무효지만 인가가 나오면 유효가 되겠죠. 유효. 인가 후에는 유효. 이게 여러분들 이제 총론에서 한 번인가 출제가 됐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론 쪽에서는 잘 나오고, 요 유효는 뭐냐면 이제 적법하게 인가가 나왔으니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유효로. 근데 인가받기 전에 요 무효는 뭐가 되냐면은 나중에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유동적이라 하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 자, 그런데 만약에 인가가 거부됐다거나 불인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법률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인가 받기 싫다, 이 허가 안 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인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하게 확정을 해버리면 이제 신청 없으면 인가가 또 안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인가는 필수적으로 신청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사안들이 돼버리면 이거는 확정적으로 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문에서 이런 말들 가지고 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게 하나 있는데, 학교법인이
근데 우리 이런 판례는 많이 봤죠. 꼭 학교법인이 아니라도 되게 이제 법인의 기본재산 같은 거 이렇게 처분할 때는 인가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재산에 대해서 용도 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금 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허가로 봐야 됩니까? 인가로 가야 됩니까? 이게 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가란 말은 일이 가겠지. 행위 전에 인가를 꼭 받아야 돼? 행위 후에 받아도 돼? 행위 후에 받는 거죠. 행위 후에. 그죠? 뭐 예를 들어 용도 변경이라든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체결하기 전에 꼭 허가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계약 체결하고 허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관할청에 허가 없이 이런 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다. 허가 없이 행위를 하면 효력 없다. 그 말은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허가, 무허가 행위, 원칙, 의무 위반이지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무인가는 무효. 그러면 이런 취지들이 다 지금 판례가 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면은 인가로 푸시오 지금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이런 뭐 용도 변경 의무 부담하는 경우에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했다 하더라도 뭐 사고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가 논리로 풀어야 되니까.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용도 변경 등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 자체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관할청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따라서 학교법인이 용도 변경이나 의무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인가 논리로 하니까 전에 받아야 돼? 체결하고 받아야 돼? 체결하고 받는 게 원칙이죠. 사실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거는 허가 개념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인가 개념. 그래서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문장들. 그러니까 이 인가 논리로 풀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계약 체결하고 인가. 근데 만약에 인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가가 나와야 유효가 되니까. 이런 계약은 관할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자, 이제부터 잘 봅시다. 지금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계약이 불허가가 됐습니다. 확정됐죠. 무효. 그렇잖아요. 확정적 무효.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러면 인가 안 받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확정적 무효.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니까 기본행위가 이행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 밖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인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이럴 때는 무효로 확정된다. 이해가요?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를 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안. 자,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어떤 허가 이렇게 나가면 허가 논리로 풀어야 됩니까? 인가 논리로 풀어야 됩니까? 인가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요 개념으로. 그러니까 꼭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 체결 후에 인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인가가 안 나오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인가 안 받기로 의사결정해버리면 이것도 확정적 무효가 될 것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자, OX를 보세요. 질문 문제 봅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가로 분할했습니다. 무인가니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 없죠? 맞는 말이죠. 2번 학교법인이 용도 변경이나 의무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 허가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제 맞겠죠? 계약 체결했고 인가받으면 유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이 허가를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맞아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지문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가 논리로 푸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3번 별표를 쳐놓으시고 3번. 이게 사실은 우리 그 현실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대인적 처분이 있고, 이 대인적 처분은 이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 가지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대인적 처분, 이런 대인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승계가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의사면허가 승계된다 이럴 리는 없잖아. 근데 대물적 처분은 여기는 이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하게 되는데, 이런 업소가 이렇게 양도가 되면 그러면은 승계되는 거죠. 의무도 뭐가 되겠습니까? 승계될 때 제재 사유라든가 의무도 같이 승계. 그런데 잘 봅시다. 요양기관이 기관입니다. 의사가 아니죠.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뭔가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죠.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한다는 거예요. 대인적 처분입니까? 대물적 처분입니까? 우리 그거하고 똑같잖아. 주유소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던 사람이 부정유발유를 판매하니까 영업정지. 주의를 할 게 대물적. 이해가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대물적.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주유소 영업을 정지시키는 거야.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고 업소,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물적 처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위반자의 자격에 대한 제재다 해가지고 대인적 처분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기관을 운영할 때 위법한 운영을 했으니까 그 기관 운영에 관해서 제재를 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물적 처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자 폐업을 했어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의 대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에 관한 게 아니라 그 기관에 대한 건데 업무정지 받을 기관이 없어졌잖아. 폐업.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요양기관이 없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위반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위반행위란 요양기관이 지금 폐업했죠? 거기다가 업무정지를 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대물적 처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폐업을 해버리면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자 이게 중요한데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 이게 돼 있죠? 그러면 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은 앞에 요양기관하고 같은 기관입니까? 전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어떤 문제 아시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하고 이제 약간 달라지는 게 여러분들 그 주유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주유소는
양도인이 위반 행위를 했고 양수인에게 영업이 양도됐는데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하잖아. 지금 이 사안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는 양도 양수가 아니라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폐업. 그러니까 이 처음에 업무정지를 해야 될 기관이 사라져버린 거야. 대상이. 그 뒤에 폐업 후 요양기관 개설자가 이렇게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은 전혀 대상이 다른 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사인의 공평히 할 때 요양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 폐업 신고만으로 된다겠습니까? 수리를 요한다 했습니까? 수리를 요한다. 왜냐면 위장폐업 많이 한다 그랬죠. 위장폐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새로 개설된 요양기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정지 안 받으려고. 그때 이런 문제가 많다 그랬지. 보조금 다 떼먹고 막 이렇게. 그죠? 이 사안이에요. 이 사안. 이게 현실에서 자주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폐업을 했다면 이 폐업한 기관에게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그 뒤에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여기는 전혀 새로운 요양기관이니까 이쪽이 뭔가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여기다가는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뒷말도 잘 봅시다. 뒷말도. 이런 법리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여기도 요양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죠. 공무원이 뭔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방해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받게 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도 대인적 처분입니까? 대물적 처분입니까? 대물적 처분. 똑같이 하겠죠? 이렇게 업무정지를 딱 하려고 했더니 폐업해버리면 못하는 것이고, 그 뒤에 새로 개설자가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물적 처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업, 양도, 양수하고 혼동하면 큰일 나. 시험장에서. 자, 지문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인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들렸죠? 이런 식으로 함정파할 수 있습니다. 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 후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제 맞죠? 대물적 처분이다 보니까 폐업이 돼버리면 대상이 없어졌죠. 자, 3번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자, 여기도 어차피 지금 뭔가 지금 위반 사안이 생겼잖아. 지금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은 대물적 처분에 해당한다. 이제 맞아 틀려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하자승계. 이거는 특별히 제가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 판례 기억나세요? 하자승계. 제가 뭘 외우자 했냐면 하자승계 인정되는 판례를 외우자 했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했습니다.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항고소송 대상 돼야 한대요? 돼요. 여러분들 하자승계 나온 판례는 전제 조건이 앞에도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 뒤에 처분도 처분. 그쪽 판례들은 다 뭘로 풀면 되냐면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처분입니다. 표준지 공시가 결정을 기초로 수용금 재결을 했습니다. 하자승계 됩니까? 안 됩니까? 하자승계 된다 그랬죠. 서로 별개 목적의 처분이지만 이때 하자승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2단계에서 통지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이익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잘 안 다툴 텐데 여기서 소송제기에서 다퉜더니 별개니까 안 된다 이렇게 부르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주게 되더라 이렇게. 이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수용금 재결이에요. 여기는 하자 승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용금 재결 갖고 다툴 때 이게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비교 표준지 공시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하자 승계가 될 때는 승계가 긍정되면. 그런데 제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앞 뒤가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앞 뒤가 여기 잘 보세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한다. 이것도 처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가처분. 수용금 재결이에요? 아니에요? 수용금 재결 아니죠.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가 결정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원칙적. 다만 이제 요 사안처럼 사안에 따라 이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또 예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요 사안하고 다른 사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자승계 암기할 때는 인정되는 걸 외우는데 앞뒤를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는 만약에 표준지 공시가 결정 소송 제기하지 않고 불복기간 지나버렸다, 제소기간 지났다면 재산세 등의 부가처분에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하자승계가 안 될 테니까. 자, 이게 하자승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뭐 앞에 처분의 위법을 다툰다 이런 말 나오는 순간 항상 뭘로 푸냐면 하자승계. 이해가시죠? 그리고 꼭 하자승계 인정된 판례를 외워둬야 돼. 이런 구조가 나오면 다 하자승계입니다. 여기서는 하자승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자, 지문을 보세요. 표준지 공시가 결정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가처분은 하자가 승계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하자 승계를 인정했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의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맞죠? 왜? 하자 승계가 안 되니까. 이해가시죠? 푸는 법. 자, 가봅시다. 5번. 뭐 이 사례가 그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 논리를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행정행위가 있었고 적법하게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발적 사유가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행정행위 효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철회를 하는 거죠. 철회. 근데 이 후발적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법하게 처분이 성립이 됐는데 나중에 뭐 법을 위반했다거나 사정 변경 여러 가지가 있죠. 의무 위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의무 위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철회를 할 때는 사유가 발생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사유가 발생해서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아니지. 만약에 사유가 발생했는데 철회를 하기 전에 이 사유가 해소가 됐어요. 해소됐다고 해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문장을 잘 보시면 판례 국민체육진흥법 등등을 고려를 해보니까 이 법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금 어느 하나에 해당했죠. 법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철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뭘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철회가 되겠지. 그런데 이 해당하는 경우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문장으로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뜻은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철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체육 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소합니다. 이게 뭐예요? 철회. 적법하게 취득했던 자격인데 지도자 자격인데 나중에 뭐 있습니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해가시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사유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선고받았다면 사유가 발생한 사실 있죠? 자, 선고받으면 취소래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유예는 끝났죠. 자격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됐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 말은 뭡니까? 선고받았다 일단 사유. 집행유예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미 사유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가 됐다고 해서 취소를 못한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야. 요게 그 사안이에요. 사유가 발생했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유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처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도 있어요. 푸는 거 아시겠죠? 자, 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지문 지문 OX에서 1번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철회 사유가 철회 처분 이전에 해소가 됐습니다. 아직 철회하기 전에 해소가 됐다.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아? 틀렸죠? 일단 사유가 발생했다 라는 것을 보는 거지 이게 해소됐다 하더라도 그 사유는 있었고 철회를 해야 될 사유는 발생했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철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됐어요. 자격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이제 맞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게 될 거예요. 그죠? 이 사유는 있었고 사유가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철회의 논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처분 내용 변경. 자, 이런 지문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지문들입니다. 이게 요 문장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처분입니다. 뭐 몇 개월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죠. 제재처분이. 그런데 이제 처분의 효력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재 처분을 한 이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수정하는 거야. 변경. 시기, 언제부터, 종기, 이거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어라? 야, 이거 이미 제재 처분 나왔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요거 때문에 기간이 뒤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생겨요? 야, 이거 이중제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봐줘야 돼요. 이게 이중제재냐, 아니냐를. 중복제재를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연장을 했는데, 연장이 아니라 이게 기간을 바꿨는데, 이중제재 성격을 띠게 돼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이걸 봐줘야 되는데, 원칙은 뭐라고 지금 대법원이 밝혔냐면, 다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원칙, 다시 정했다고 해서, 당연히 이중제재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원래 처분을 그대로 두고 또 제재를 가겠다가 아니라, 원처분을 바꾸는 것 뿐이니까. 그죠? 이는 당초에, 뒤에 잘 보세요. 이는 당초에 제재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자,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제재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집행 시기만을 변경하는 후속 변경 처분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중제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원처분이 변경되는 것 뿐이야. 그죠? 원처분이 변경되는 거. 다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원칙인데, 이게 원칙. 만약에 앞에 처분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처음 했던 제처분의 유효기간이 지났어. 그런데 이렇게 조건 바꿔가지고 다시 제재를 가해버리면 그때는 이중제재가 될 거예요. 이게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 변경했다면 원처분을 수정하는 거지만, 그죠? 자, 뒤에 거 잘 보세요. 다만 이런 후속 변경 처분의 권한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당초 제재 처분의 효력이 이렇게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당초 제재 처분에서 정한 효력 기간이 경과하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제재 처분은 효력이 상실됐죠? 그로써 처분의 집행은 종료가 돼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그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변경이 아니라 처분을 한 번 더 해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후속 처분의 변경이 아니라 위법한 이중 처분에 해당한다. 이해되시죠? 이게 유효한 동안이었다면 집행 시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 제재가 아니라 원래 처분의 집행 시기가 변경된 것 뿐이야. 후속 처분으로 변경. 그런데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된 뒤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는 이중제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중제재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자, 지문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돼야 안 돼요? 가능합니다. 여기 원칙이라 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중제재가 아니라 지금 별도의 처분이라도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이상 앞에 처분의 집행 시기를 변경한 것 뿐이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2번 당초 제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런 걸 찾으세요. 그럼 머릿속으로 뭐가 딱 떠올려야 됩니까? 아, 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 그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 처분에 해당한다. 이해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자, 갑시다. 7번 가산세. 이 가산세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법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하는 제재 처분입니다. 제재 처분으로서 세금 부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산세, 세금인데 목적이 뭐예요? 제재 처분, 제재 목적. 그럼 이제 공식 그렇게 들어가겠죠. 또 그대로 처벌입니까? 아닙니까? 처벌이 아니에요. 처벌이 아니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시정명령도 처벌이에요? 처벌이 아니에요? 처벌이 아니죠? 그러면 위반행위에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가하는 것이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이해가죠? 다만 이 공식인데 이게 필요 없어요. 즉 세법 위반 행위만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고의과실 필요 없지만 이 말이 나오면 항상 공식적으로 일단 고의과실 요하지 않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사람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의무 혜택,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요런 게 과실의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지금. 근데 이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걸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러면 제재 처분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원칙이고 공식이야. 공식. 이게 뭐 2022년에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무위약부수단에서 제재 처분에서 자주 보는 공식입니다. 고의과실 요하지 않지만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제재 처분 가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요. 정당한 사유 같은 거 판단할 때 국민들도 법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국민들은 법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서 그렇지 알아야지. 특히 자기 그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내가 건축법을 몰랐으니까 무효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건축허가 신청하면서. 또는 세금과 관련해서 아니 내가 세법을 몰랐으니까 세금을 안 냈다. 야 안 되잖아요. 그죠? 법률을 몰랐다.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내가 법률을 몰랐다. 이런 걸로는 정당한 사유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법을 몰랐으니까 세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제재를 받는 거예요. 제재를 받는데 근데 이 법이 복잡해. 그럼 좀 달라지겠죠.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법이고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왜? 국민들이 뭐 법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구조입니다. 전반부가. 그래서 잘 보세요.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세법상의 의무죠.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 이게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나오면 이자가 아니에요. 제재 처분.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 자 이렇게 들어가면 정당화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단순히 법을 몰랐다, 착오였다,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걸 넘어서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당화되는 거야. 이럴 때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대공식입니다. 공식. 고의과실 요하지 않지만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 이런 걸로는 정당화가 안 되는데 견해 대립 등으로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있었다 할 수 있어서 이게 정당화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면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뒷말을 잘 보세요. 이런 거 판단할 때 이런 신고 의무, 납세 의무 이거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할 때 줄침들 보시면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줄을 쳐놓으세요. 신고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과세 처분 당시가 아니라 신고 기간, 그 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이런 법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기한을 봐야 됩니다. 기한.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리가 아니었다. 정당한 사유가 돼야 한대요.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의무 해태할 수 있는 세법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 맞아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개별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고할 때 이럴 때요. 언제까지 납부할 때 기한 여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 기간 동안 이런 사유가 있었냐 없었냐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정보공개법으로 갑시다. 우리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줄여가지고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거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 4조에 뭐가 있냐면은 정보공개법 여기 지금 일반법인데 이외에 이제 다른 법률이 특별히 이렇게 정한 바가 있으면 그때는 이 다른 법률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정보공개가 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 정보공개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다른 법률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형사소송법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네, 이 다른 법률이 되려면은 말 그대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뭐 절차라든가 뭐 비공개 사유 이런 것들이 여기하고 달리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법이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법 자체가 정보 공개법과 다른 절차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그 다른 법률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가 대표의 형사소송법.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추해 보세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야 될 사안이면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정보공개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거부를 당했어요. 이럴 때는 말 그대로 형사소송에 규정된 불복 절차, 이 법에 따른 불복 방법으로 이 거부를 불복을 하는 것이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거부 절차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는 여기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네, 요리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때는 형사소송에 따른 불복 방법으로 들어가니까 요리 안 간다 이 말하고 똑같죠 지금. 그죠? 자, 이 대표적인 형사소송법에 따른 정보 공개가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 형사재판기록. 형사재판 확정기록. 근데 요 사안들은 이미 여러 번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이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와야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가질 않아요. 민사소송법은 또 다른 법률이 아니랬죠. 네,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만약 이걸 거부했다. 그럴 때는 정보공개법상의 거부에 따른 항고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불복 방법이 따로 있어요. 뭐 준항고 막 이런 식으로 뭐 그 구체적인 사유는 뭐 요실 필요 없고 여기에 따라 불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따라. 그런데 형사재판 기록이란 말은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형사재판을 받은 사안이잖아 지금. 그죠? 불기소 처분이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거는 형사재판 기록이 아니지. 기소가 안 됐으니까. 이때는 뭘로 가자면 요리 가야 돼요. 정보공개법. 그리고 다툴 때도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초에 한번 밝혀준 건데 그전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응용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판례 기억나세요? 사면에 관한 정보는 그거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보다는 비밀보다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 해가지고 공개시켰잖아. 근데 불기소 처분 기록은 사생활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비공개했죠. 그러면 그 판례가 우리가 정리했단 말은 요리가 쓰니까 판례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전부터 다 이런 취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봅시다. 따라서 여기 두 번째 줄 보면 형사재판 확정 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이 허용되고 여기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그 거부나 제한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 이쪽의 불복 방법을 따라가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 아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고 이해되시죠?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그 거부나 제한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 절차에 의한다. 됐죠? 그럼 여기는 항고소송으로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형사소송 사안이니까. 그죠? 행정소송이 아니라. 자, 요걸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냐, 불기소냐. 지문을 보시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해서 불기소 처분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들렸죠? 오히려 여기는 정보공개법.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들렸죠?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니까 항고소송으로. 이해가시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형사재판 기록이 나올 때는 이거는 형사소송으로. 자, 9번에 가봅시다. 이 사안도 이제 기존부터 비슷한 논리들이 쭉 있었던 사안인데 우리가 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유는 따로 없다 그랬어요. 정보공개 청구하는 사유 알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하고 관련 없는 제3자 정보도 청구할 수 있고 이걸 내가 꼭 이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알고 싶으면 청구. 사유는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일단 법률상이 있다 이렇게 했죠.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이.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지금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았어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항고소송. 이해가죠? 그런데 비록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 원고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자, 무슨 말입니까? 설령 징계처분 받은 상태에서
징계위원들의 성명직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했고 이 거부처분 가지고 소송 들어왔는데 징계처분이 취소가 됐죠. 그것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이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에 대해서 알고 싶다. 공개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 정보공개 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이 없다 볼 수 없다. 여전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 중에 징계처분이 취소했다고 해서 정보공개 거부 소위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전히 다툴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그 정보공개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을 갖는다. 근데 이 논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 번씩 봤어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 제출을 할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종료됐어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다 그 말이지.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도 그 논리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지, 목적. 정보공개를 처음에 청구했던 목적이 뭐 소멸됐다거나 사유가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문을 봅시다.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된 경우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 거부는 행정소송, 우리 그 불복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고소송 대상입니다. 항고소송 진행 중에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들렸죠? 설령 징계처분이 취소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징계위원 성명 알고 싶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자체만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10번으로 갑시다. 언젠가 나올 지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이제 국가배상 직무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국가배상 인정되려면은 뭐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게 일이 연결됩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여기가 피해자 인과관계죠. 자, 이 요건이 갖춰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요건을 판단할 때는 전부 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 가해자 공무원의 주관적 요소라든가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공무원에 대해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딱 봐가지고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이었다, 고의과실이 있고 법령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일단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 보면 과실 판단할 때도 요 직무집행 중이냐 판단할 때도 주관적 직무집행 의사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 그리고 과실을 판단할 때도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령 위반을 판단할 때도 꼭 형식적 법 위반이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판례가 그게 맞아. 그렇게 하고 그걸 하되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요걸 하나 이제 집어넣어요. 이 가해자 공무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냐, 실질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냐. 요 문장이 앞으로 추가돼서 나올 거야. 요 문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문장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 손해를 전부할 부담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막 밝혀지잖아. 이 한참 지나가지고 과거에 국가의 불법행위 뭐 이렇게 뭐 고문 또는 뭐 긴급권 발동해가지고 정치인들 탄압했다거나 그죠? 막 이런 아주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인정하는 사례들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국가라는 것이 영속성을 갖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 정부나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나 대통령이 다르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쪽 책임을 지금까지도 계속 져야 되냐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도 문제인데 공무원이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법률이 위헌결정 났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까? 공무원은 법률을 따라갔을 뿐입니까? 그렇죠. 법률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위헌결정 나기 전이니까 잘 몰랐다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법률이 위헌이었네. 야 그러면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과실 인정할 수 있겠냐? 원래 인정 안 해줘요. 왜? 공무원은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 이게 이제 불법행위죠. 이걸 판단할 때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 관여 여부, 이것도 들어갔죠.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되, 자,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손해전보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이해가시죠? 요게 지금 하나 지금 추가됐죠. 이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실질적 부담할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여러분이 통칭해서 봤던 유신헌법화의 긴급조치, 이게 다 이런 사안들입니다. 여기가 위헌이에요. 위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 가면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인데 긴급조치는 더 위헌이다 해가지고 유신헌법보다 더 안 좋은 거야. 최악의 반헌법적 조치였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를 보세요. 긴급조치에 따라서 이거 위반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체포 구속돼서 막 고문도 받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이 문제야. 공무원. 이 긴급조치에 따라 체포를 한 공무원이 있을 텐데 이 논리하고 똑같냐 이 말이지. 아니 법률이 있으니까 우리는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실 없다? 손해배상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가 봐도 이 긴급조치는 위헌 무혐의 명백하고 이렇게 지금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잘못됐어.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그것은 반독자적이고 반헌법적이라는 게 확실하고, 예, 뭐 이런 말까지는 안 넣었지만 공무원들도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당시에 공무원이 긴급조치에 따라 체포, 구속, 구금하고 막 이렇게 가혹행위를 했다 해서 긴급조치를 따라갔을 뿐이니까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고문받은 사람들 누가 배상받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넣은 거예요. 잘못된 것이고 국가는 반성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현 정부라고 해서 국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잊어버리자. 이 시절 이미 헌법도 개헌됐고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민주화 조치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잊어버리자.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책임져야죠. 책임.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긴급조치 구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 판결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는데 이걸 통해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됐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지. 긴급조치가 유연이라고 해서 이걸 거치면서 했는데 이 당시에 공무원들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으로 봐야 되냐? 막 이렇게. 그죠? 이런 경우 긴급조치 구호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1년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무를 소홀히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논리하고 전 다르다는 거지. 위헌 법률을 집행한 공무원 법률대로 집행했을 뿐이고 법률의 위헌 결정은 뒤에 나올 텐데 고의과실 인정 못합니다. 이 논리가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죠? 전체적으로 봐서 객관적 주의무 위반했고 객관적 정당성 결여했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넣어가지고 그러면 국가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전부할 책임 있는 걸로 봐줘야 될 것이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구호의 적용 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다. 이 판례가 의의가 있는 게 그겁니다. 자, 공무원이 행정규칙대로 처분을 했어요. 행정규칙에 따라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소송 들어갔더니 이 처분은 위법이다. 이렇게 취소 판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은 위법이죠. 직무집행 위법. 고의과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규칙을 따라갔을 뿐이니까. 그런데 이 논리가 여기에는 적용이 돼야 한대요.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지? 이거는 워낙 전체적으로 그 당시 워낙 포괄적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논리가 적용 안 되고 이제 공무원 개개인이 그때 뭐 긴급조치대로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이걸 따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손해전보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가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자, 지문을 한번 봅시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판단하는 경우 손해전보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제 맞죠? 이렇게 지문이 나올 겁니다. 위헌 무효임이 이런 다 수식어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해 개별 국민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제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버렸잖아. 전체적으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다. 영점을 하자. 여기도 이제 하나 나올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봅시다. 사실 이게 뭐 2022년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아니고 예전부터 이런 판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2022년도에 밝힌 판례가 논란될 거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 좀 이따 뒤에 볼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사실은 갑자기 느닷없이 새로운 판례가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야. 그죠? 예전 판례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변화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는 이제 영조물이 공물이랄죠. 공물,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인데 이 하자가 뭐였냐면은 이 공물이 그 용도에 따라 구비를 해야 될 안전성의 흠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다만 저 안전성의 흠을 판단할 때 완전 무결할 정도의 안전성, 이걸 뜻하는 건 아니고, 사회 통념상, 통상적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완전 무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자의 뜻인데, 우리 이제 5조에는 고의과실 같은 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학설이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하자로 인해 손해가 생기면 일단 국가나 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면은 면책된다,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대법원이 여기에다가 이제 막 하나씩 추가해요. 객관적으로 이게 하자의 뜻이지만, 이 하자를 판단할 때 이게 뜻이지만, 여기다가 이 공물을 설치한 사람, 설치관리자 또는 관리자, 이쪽이 이 하자를 예측을 해서 충분히 방어 조치를 취할 또는 예방 조치를 취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였냐 아니냐, 이걸 해태를 했냐 안 했냐, 이것까지 추가시키겠다, 이게 판례예요. 근데 이거는 꽤 오래된 판례라 이미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문상으로는 하자로 인한 이렇게 돼 있지만, 설치관리자의 거기에 대한 방어조치 의무라든가 이런 걸 추가시켜 가지고 판단해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으로 흠이 있지만 이걸 미리 예측해 가지고 뭐 시간 장소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방지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하자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해가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겨울철에 눈이 내렸어요. 빙판이시겠죠? 도로에 산간 지역이 춥잖아요. 근데 그 빙판을 추운 날씨에 바로바로 제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지. 심지어 뭐까지 나오는데, 눈이 안 내려도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데. 이해가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사실 또 주의를 해야 됩니까? 운전자도 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최근에 뭐까지 추가시키자면 여기까지, 요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용자도 이렇게 해버려요. 이용자도 상식적 이용 방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상식적 그 공물에 대한 이용 상황이라든가 방법을 기초로 해서 이용자의 이용 상태라든가 그 방법상의 이 사람의 태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반인들은 주의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면 충분히 그 하자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유독 이 이용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하자 없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잘 봅시다. 쭉 보면은 하자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그런데 이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자가, 이거 들어갔죠?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되는 정도의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기준을 여기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요 관리자 쪽에서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아울러 설치자 또는 관리자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도 고려. 다 들어있죠 지금. 재정적인 것도 고려합니다. 물론 재정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걸로 면책이 되진 않아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예전 판례야. 주관적 요소도 도입을 시켜주더라, 이렇게. 그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했다 해서 하자가 있다 한자 단정할 수는 없고, 뒤에 잘 봅시다. 영조물 이용자의, 이게 들어가 버렸죠 지금.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춘 걸로 족하다.
이해가세요? 유독 이 이용자만 사고를 냈네? 다른 사람들은 사고를 안 내는데. 근데 보니까 영조물에 하자가 뭔가 있긴 해요. 하자가 있는데 다른 이용자들은 자기들이 잘 미리 예측해갖고 주의해서 사고 안 났는데 유독 이 사람만 했다.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하자 있다고 해서 하자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왔던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은 가변차로. 유턴 같은 거 하는 도로. 그 유턴 도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유턴을 쭉 할 텐데 여기도 신호등 있고 여기도 신호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왔어요. 이쪽 차는 이 신호 믿고 주행했을 것이고 이쪽은 이쪽 신호 믿고 유턴했겠지. 사고가 난 거야. 그랬더니 행정처에서 뭐라냐면 이런 모순된 신호는 정말 극히 일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어떻게 막냐. 우리는 하자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대원이 야 이런 모순된 신호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다고? 그때 확률이 2만 분의 1인가? 나올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요 운행자들이 이걸 알 수 있어? 전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책 안 돼. 하자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 왜 설치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설치상에 하자 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봐. 이번에는 그냥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단선이야, 단선. 단선 도로인데 이게 가변차로가 아닙니다. 이게 쭉 가는데 신호등이 꺼져 있어. 그럼 운전자도 주의해야 될 말이에요. 주의해야죠. 여러분들 요 신호등 관리하는 쪽에서 어느 지역에 전구가 언제 나갈지 알아갖고 미리미리 교체한다.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요거는 오히려 여기 이용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꺼져 있네. 서행. 그런데 여기 소등돼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사고 났어요. 소등 때문에 하자로 인한 손해다. 이 하자 인정 안 해줘요. 이해하시죠? 자, 최근 판례인데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삼거리. 근데 신호 여기 안내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잖아 지금. 근데 이 안내판에 녹색불이 켜졌을 때 좌회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좌회전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하고 좌회전 하다가 이게 좌회전 아니지 유턴하다가 여기 오는 차하고 사고 난 거예요. 좌회전이 안 되는데 유턴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이지. 아니 여기 좌회전이 안 되는 도로인데 왜 좌회전 된다고 안내판을 설치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가요니까 유독 너만 사고 냈네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여기는 영도 이 구조상 좌회전이 안 되는 도로인데 유독 표지 잘못됐다고 해서 본인만 좌회전 유턴하다가 사고 냈네 이렇게. 여기 이용자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지. 물론 표지판 잘못 설치했지만 여기도 하자 없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판례가. 이해가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판례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용자의 상식적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하는 상대적 안전성 이것까지 다 넣겠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용자 잘못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죠? 강설이 빙판 도시는 그 판례요.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판례인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거 빼고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용자가 알 수가 없어 이거는. 그죠? 운전자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운전자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신호기 소등됐다 해가지고 하자다 책임져라 이렇게는 못한다 그 말이야. 여기도 안내판 잘못 설치했다고 해서 하자 책임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요런 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완전 무효할 정도의 안전성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는 걸로 족하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 12번으로 가봅시다. 이건 사실 뭐 꼭 2022년 판례는 아니고 예전부터 나온 판례인데 여러분들 개념 하나를 설명해 드리려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처분하면서 부담으로 기부채납 부담을 붙이죠.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기부채납 부담 붙이는 거 처분. 근데 그 기부채납 부담에 따라 이제 이행을 한다 그랬죠. 뭐 증여계약도 맺고 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의 계약과 부담은 동일한 행위예요. 서로 별개 행위라 했어요. 별개. 그러니까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증여계약이 무효라 볼 수 없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기부채납의 뜻이 뭐냐면은 기부하겠다, 소유권 이전하겠다,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채납은 뭐냐면 받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부과안에 따라 기부채납을 하죠. 이제 기부채납을 이행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게 기부채납이에요. 기부채납. 내 소유권 기부하겠다. 기부는 돈 주고 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사법상의 증여계약이 되는 겁니다. 기부채납 부담 붙이는 건 처분이고 기부채납 하는 것 자체는 사법상의 증여계약이에요. 상호간에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받겠다는 의사표시의 합체에 의한 사법상 증여계약. 그러면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뭐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자치단체에게 이전을 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게 기부채납. 기부하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부채납.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법상 증여계약. 그래서 여러분들 요 판례 기억나세요? 기부 채납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기부 채납한 이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아닙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나올 때는 국가야, 국가. 국가가 기부받아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이렇게 하면 그건 특허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법상 증여계약을 했죠? 계약할 때 이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기부 증여를 할 테니까 기부하면서 증여계약, 나중에 소유권 이전 받으면 내가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판례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뭘 봤냐면 사법관계로 봤던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봤냐면 공법관계, 사법관계 분류할 때 제가 두 개를 나눠드렸잖아.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처분,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사법관계. 기억나요? 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기부채납 나오면 이건 뭘로 생각해? 증여계약. 사법상의 증여계약. 처분 아닙니다. 좀 빠졌네. 그래서 그 지문 보시면 사인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속한다. 틀렸죠? 이건 사법상 증여계약이라 사법관계입니다. 자, 협의소익을 봅시다.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나오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서 본 사람 맞추고 안 본 사람 틀 테니까. 두 개 차이점이 있는데, 두 개 차이점. 앞에 판례는 뭐냐면은 부당해고 구제 명령인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에 정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게 이 해고는 부당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를 해달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에 정년에 이르렀다. 이게 됐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지. 뭐 이거 해고 만약에 취소해봐야 이 사람 정년됐으니까 근로자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그런데 이 해고가 위법해서 취소하면 요 기간 동안 근로자 관계는 신분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정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해고라든가 구제명령 기각한 거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지. 이해가시죠? 뭘 받을 수가 있어? 요거 취소하면 요 뒤로는 근로자가 안 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로자성이 유지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고, 못 받은 임금 받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이게 있잖아요.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익이 있다. 근데 이 논리는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계속. 이게 뭐 2022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 논리 그대로 가볼까요?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공무원이 파면당했습니다. 소송 중에 당연 퇴직이 됐어요. 파면이 위법이다 취소해봐야 공무원의 신분 회복이 안 되죠. 다만 이 파면을 취소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은 봉급받을 권리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여전히 당연 퇴직 후라도 파면을 소송으로 다툴 실익 있죠. 법률상 인정한다. 요거하고 똑같은 판례. 여기는. 자, 여기는 그 판례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 판례 잘 보세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른 게 지금 구제 신청을 했는데 이미 정년이야. 여기하고 달라지죠 지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차피 구제 기각을 해봐야, 이거 소송으로 취소해봐야 신분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 이르거나 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됐다,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 여기하고 다른 것은 여기는 구제 신청을 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정년에 이른 것이고, 여기는 이미 어떤 상태예요? 정년이라든가 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제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구제명령 받을 이익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런 뭐 재심 판정 다툴 실익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는 거 아시겠죠? 지문을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지문을. 구제 신청을 해서 해고 효력 다투는 중에 정년에 이뤘다면, 그러면 여전히 기각 재심 다툴 실익이 있지만, 신청할 당시에 이미 정년에 있다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라거나 이런 경우라면 어차피 이 구제 신청
기각한 거 또는 부당이고 취소해봐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기존의 근로자 관계 복직 안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요 두 개를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문 보세요. 1번.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에 이런 말 찾자는 겁니다.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에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럼 이제 여전히 뭐 정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다툴 기회를 줘야 돼 말해야 돼? 줘야 돼요. 구제명령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 맞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 신청할 당시. 이때는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 들렸죠? 이렇게. 자, 갑시다. 14번. 제소기간. 자, 여러분들 이제 소송법에 뭐가 있냐면 소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변경. 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사자 소송으로 바꾼다거나 그러면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해 가지고 처분 변경 때문에 소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걸 소변경이라 그래요. 근데 되게 이제 소변경을 할 때 우리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불가증력, 제소기간이 있다 그랬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처음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걸 취소 소송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렇게 봅시다. 자, 원칙은 이렇게 소를 제기했을 때 이게 취소송이라면 제소기간 지켜야지. 그래야 소변경을 인정을 해주겠죠. 이걸 준수했냐 안 했냐 이 처분은 한참 뒤에 있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당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원칙은 요 변경할 때 소변경시를 기준으로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원칙이야. 이게 원래 원칙. 이게 원칙인데 다만 이제 우리 판례는 이 처분이 이렇게 취소를 제기했을 때도 동일성이 유지되면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소를 제기했을 때 제소기간 지켰다면 변경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차피 처분 가지고는 이미 소가 제기됐으니까 그러면은 소변경 인정해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소기간을 소변경할 때 지켰냐 안 지켰냐는 그 동일한 처분 갖고 이미 소를 제기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거야. 이걸 보는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사건인데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각하시키는 게 아니라 보내줘요. 행정소송 법원으로. 그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해서 관할법원에 이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송 결정 확정된 후에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줄을 쳐놓으세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왜 그래요? 원래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안인데 이 처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잖아. 그러니까 행정소송 법원으로 이송을 해줬고 여기서 항고소송으로 바꿨는데 보니까 요 처분 가지고 이미 처음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더라 그 말이야. 처분 가지고. 그럴 때는 이 소변경시가 아니라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왜 이 처분 가지고 이미 소가 제기가 됐으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여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참조 정도 하세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오고 그럴 것 같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습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다. 근데 이미 소는 제기했어요, 안 했어요? 제기했죠. 수서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한 경우에 항고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을 뭘로 잡으세요? 처분. 가지고 소 제기했냐 안 했냐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그걸 알면 여러분들 나중에 저 소변경의 제소기간 문제 풀 때 쉬워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막 뭐 무슨 소송은 이렇고 무슨 소송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처분 갖고 소제기 됐냐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15번 별표를 쳐놓으시고. 자, 이 판례는 나름 중요한 판례라 나올 거야. 일단 뭐 국회직이나 7급에서 먼저 걷는 다음에 서서히 나올 텐데, 여러분들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분할 당시에 행정청이 왜 이런 처분하는가 이유를 밝혀요. 이유 제시.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했을 텐데 이 사유로 처분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요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겠죠. 소송 중에 행정청이 처분에 얽힌 이 이유 외에 사유를 소송 중에 추가한다거나 변경하는 거, 이것을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다 이렇게요. 소송 중에. 자,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우리 소송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판례 이론으로 푸는데, 우리 판례가 뭘 보냐면은 처음에 제시했던 사유하고 추가하는 요 사유 요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요게 바뀌어버리냐 안 바뀌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허용을 해주고, 허용을 하게 되면 이 사유도 재판을 할 때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허용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두 개 사유를 비교해 봤더니 사실관계가 이 사유의 사실관계와 이 사유의 사실관계가 동일성 인정 안 되네? 그러면 허용을 안 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기존의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학설을 대립은 있었어요. 왜 사실관계로 보냐? 소송물을 갖고 봐야지. 소송물이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리가 아프니까 무시하고, 최근에 이제 판례가 뭐라냐면은 요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요 사건. 과세 처분을 했고 이걸 바꿨어요. 경정 처분. 경정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경정 안 해준다. 거부 처분.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과세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바꿔달라 했더니 안 바꿔준 거야. 여러분들 과세 처분을 다툴 때 국민은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이 과세 처분 자체가 무효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 주로 뭘 다툽니까? 특히나 저 경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세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액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액수야. 그게 소송물이야. 이런 경정 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송물이 정당한 세액. 뭐 소송물에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원래 이 소송물은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뭐냐? 이게 소송물인데 일반적으로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게 소송물이에요. 이 처분은 위법이다. 이게 이제 소송물. 근데 여기는 위법이다가 아니라 액수. 이 정당한 세액. 이게 소송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걸 계산하는 거지. 정당한 세액. 이 객관적 전부다. 그런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종료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 별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처음에 처분할 때 그 사유를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교환, 변경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반드시 처분 당시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거나 당초 처분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전부터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들이 처분 자체가 위법이다 적법이다는 처분 당시 사유를 기준으로, 그러나 소송 중에 판결하기 전까지 이 위법 적법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처분 시의 자료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자료,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그러면 제출된 모든 자료를 기초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자료 제출은 다 되는데 요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요게. 여기서 대법원이 판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 경정처분, 처음에 과세처분 사실관계와 동일한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 사유변경 이렇게 안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이해가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정당한 세액, 이게 소송물이니까 이 세액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범위라면 사유 변경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지? 여러분들 과세 처분할 때 여러 가지 사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사실 때문에 과세 처분,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세액. 어차피 다툼의 대상은 뭐니까? 이 세액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사는 이걸로 판단했어요. 처분의 동일성이에요. 처분의 동일성. 이걸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처분. 이렇게 외워. 경정처분.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은 여기는 소송물이 정당한 세액이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저 세액을 기준으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주겠다. 원래는 뭘로 가는데? 처분의 동일성이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갖고 판단해 주는데 어떤지 아시겠지? 예, 그래서 여기가 최근에 모 교수님이, 근데 그 모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행정법학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교수님, 강사님이 아니라 교수님, 예? 전공 교수님, 석좌 교수님, 이분이 지금 이렇게 판례를 끄집어내 가지고 야, 판례가 요것도 나왔네? 처분의 동일성 유지 범위에서. 근데 그 교수님이 이걸 강조해요. 처분의 동일성 기준설이 맞는 거 아니냐. 그 교수님이 드디어 판례가 하나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 강조하는 거라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시험에서 출제했다가 전파가 될 겁니다. 지문을 봅시다. 과세 처분에 대한 경정 신청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전부다. 맞아, 틀려? 네, 맞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아니라 경정 신청에 대한 거부는 여기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아니라 세액, 정당한 세액. 2번 과세관청이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 계속 중에 처분 사유를 교환, 변경하는 경우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맞아, 틀려? 틀렸죠. 여기서는 소송물이 이거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아니라 이걸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처분의 동일성. 과세관청의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는 반드시 처분 당시 자료만으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거나 당초 처분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해온 거야. 뭐 처분 당시 사유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적법 판단하지만 자료 같은 것들은 뭘로 해야 돼요? 판결하기 전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사실심 변론 전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자, 그리고 이 판례, 마지막 판례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틀릴 수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판례니까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에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여기가 피고지. 당사자 소송에는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고가 국민인데 국가를 상대로 당사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1심. 아직 판결이 확정됐습니까? 1심만 나왔습니까? 1심. 대신에 재산권을 확보를 하려면 우리 되게 이제 민사관계는 그러잖아. 이 1심 승소하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해야 나중에 강제 집행할 테니까. 그죠? 그걸 가집행이라 그래요. 아직 확정판 게 아니지만 1심에서 가집행. 그런데 국가일 때는 못해. 그게 옛날에 이제 취지가 뭐냐면 아니 국가가 재산이 어디 갑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국가는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단체는 가집행 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왜 국가만 찾고 이렇게 못하냐 이 말이에요. 국가만. 그랬더니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이렇게 했어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단순위헌입니다. 그러면 단순위헌 결정 나면 법이 뭐가 돼요? 폐지돼 버리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효력이 상실됐어. 그럼 가집행 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죠? 뭐 재산권 청구를 인용할 때만 된다 그런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가집행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는 가집행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 조문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2020년도 판례 중에 이번 상반기 때 나올 만한 판례들을 뽑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 한두 개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번씩 쭉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